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크리에이터, 돈의 맛입니다. 여러분, 갓생 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나의 자산을 불려나가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 저도 잘 압니다. 이런 갓생의 최종 목표, 바로 경제적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의 길에 오늘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부의 여정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20년대 미국입니다.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시대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그야말로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신기록을 경신했죠. 분위기가 어땠냐면 마치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10만원은 기본이고 20만원 간다 외치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낙관론이 하늘을 찔렀어요. 모두가 영원한 번영을 꿈꿨습니다. 이 성장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죠. 물론 시장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곧 거품 터질 것 같은데 하는 불안의 목소리도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돈이 복사되고 있는데 누가 그 파티에서 먼저 나오고 싶겠어요?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성장이 둔화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지고 맙니다. 1929년 10월 28일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우리는 이날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인 검은 화요일에는 12%가 추가로 폭락했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된 11월 중순 다우존스 지수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주식 계좌가 2달 만에 마이너스 50%가 찍힌 겁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 즉 패닉에 빠졌습니다. 너도 나도 가진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고 시장은 끝없이 추락했죠. 이 주가 폭락은 단순한 주식시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미국 경제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에브리지조라고 불리는 보통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공장 생산 라인은 텅 빈 채 멈춰 섰습니다. 결국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학, 재정정책, 위기 대응 전략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교과서 그 자체죠. 그 규모와 지속 기간 면에서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였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공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자, 그럼 대공황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1929년의 주가 대폭락이 대공황의 방아쇠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진단도 아닙니다. 주가 폭락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진 경제의 증상에 가까웠거든요. 당시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수백만 명이 저축한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었고 심지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비투가 성행했습니다. 1929년 당시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총액이 무려 8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금액이 당시 미국 전체 경제 규모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그냥 빚내서 주식에 쏟아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거품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결국 이 거품이 터지자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보로 잡았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까요. 그 결과 1930년부터 은행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처럼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 돈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공장과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이 둔화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대규모 해고입니다. 운 좋게 직장을 유지한 사람들도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죠. 이것이 미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직업도, 저축도, 희망도 없이 빚더미에 앉게 되자 소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에는 팔리지 않는 상품들만 가득 쌓여갔고 수요가 없으니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진다니 언뜻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구매력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경제 전체로 보면 재앙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오늘 3,000원짜리 커피가 6개월 뒤엔 1,000원이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한다면 여러분 커피 사드시겠어요? 아니죠.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존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소비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기업은 물건을 팔 수 없어 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니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물가는 더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골이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위기는 미국 내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미국이 고통받자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이었죠. 당시 미국 정부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라며 반대 청원에 서명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매긴 겁니다. 우리만 살고 보자. 는 식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였죠.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보복했습니다. 너도 나도 수입 장벽을 높였죠. 그 결과 전 세계 교역량은 무려 50%나 급감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보다 2배나 더 심각한 타격을 이 법 하나가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전 지구적 무역 붕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본이제란 각국 통화의 가치를 특정량의 금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한동안은 이 시스템이 잘 작동했죠. 하지만 대공황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근본이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디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합니다. 통화 공급량을 늘려야 하죠. 그런데 근본이제 하에서는 돈을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금이 중앙은행에 있어야 합니다. 금이 없으면 돈을 못 찍어요. 그럼 금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을 줄여서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금을 지켜야 해. 수입을 막자. 결국 모든 나라가 문을 걸어 잠그면서 세계 경제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은 명확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근본이제라는 황금 족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이 결단을 내린 나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본이제를 처음 도입했던 영국이었습니다. 근본이제를 포기하자 영국 중앙은행은 자유롭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디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무역 장벽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졌죠. 영국의 뒤를 이어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이탈리아가 근본이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근본이제의 족쇄에서 풀려난 루스벨트 행정부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용률 개선,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마련 등 매우 광범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죠. 뉴딜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미국이 다시 눈부신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곧이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됩니다. 돌이켜보면 대공황은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또한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투기적 행동과 시장의 공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니까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도한 비드로 쌓아올린 자산시장의 거품, 우리만 살고 보자는 식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위기 앞에 속수무책인 낡은 시스템.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